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사실상요, 이 전쟁을 하다 보면은 막대한 비용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이 병사, 무기, 식량 등등 이 전쟁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기보다 전쟁 비용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뭐 당연히 전쟁을 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데, 근데 왜 갑자기 시작부터 돈, and money, 전, 왜 이 얘기를 하십니까? 일단 풍문에 의하면 로마의 포에니 전쟁은 1,800억 원, 네. 중국 한무제의 흉노 원정에는 1조 3,500억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이 전쟁 비용에는 4조 원 가까이. 4조 원이요? 네. 아니, 4조 원을 쓰는 전쟁? 바로 중세시대 천년을 이어온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중세시대 천년 제국의 실화 비잔티움 제국 전쟁사. 자, 그렇다면 비잔티움 제국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일단은 그 이후에 로마 상황을 좀 알아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가 백성들은 팍스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제일 안 팍스한 사람들이 황제들이에요. 아. 네, 이게 황제는 그냥 검투 경기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이게 체인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군인 황제 시대라고 그러는데 네. 그냥 근위대가 세워요. 네. 황제 죽으면 근위대가 입찰을 걸어요. 많이 주는 사람 황제로 삼아주겠다. 심지어는 하도 이렇게 잘 바뀌니까 이제 황제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유찰이 돼요. 그러니까 근위대가 부자를 찍어. 네가 해. 네가. 그래서 황제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야. 근데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이제 혼란해지다가 바깥의 사람들은 또 이제 배워요. 로마 제도도 배우고 또 이러면서 쳐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이쪽에서는 페르시아, 사산조 페르시아라고 이제 새로운 페르시아입니다. 네. 페르시아 공격, 게르만족의 침입, 뭐 각지 반란 이렇게 해서 허우적대게 되니까 로마 황제들이 보니까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일단 제국이 너무 넓어요. 네. 너무 넓은데 군대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반응을 못하는 데다가 전쟁이 한 군데서 나면 저쪽에서 반란이 나요. 그래서 나누자, 나눠서 통치하자라고 하는데 역사책에서는 정식으로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눠진 거를 394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동로마, 서로마로 둘로 나눴을 때를 기점을 보는 것도 있고 네. 그 이전에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날 비잔티움. 원래 도시 이름은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그곳을 이제 수도로 삼기 시작한 때부터 비잔틴 제국이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수도가 그쪽으로 가거든요. 원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황제에 오르고 나서 일단 제국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국 경영을 하는데 어떤 그 백성들의 정신 세계를 좀 합의 일치시켜야겠다. 어떤 재정의 군주같이 그러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시켜서 지금 가장 이 대세가 뭐냐라고 한번 파악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하가 한 2년 동안 돌아다녀요. 2년 동안 돌아다니고 와서 콘스탄티누스 황제한테 보고를 합니다. 지금 대세가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격적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화하는 그 시점이거든요. 네네네. 그 시점을 보는 시각도 있고요. 자, 천년의 제국을 세운 황제, 업적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업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이야기할 모든 사건에 다 걸려 있어요. 근데 십자군에 관련된 거 오늘은 빼고 네. 동로마 제국하고만 관련된 걸 얘기하면 두 가지죠. 첫째, 밀라노 칙령. 기독교를 이제 공인을 합니다. 요 직전까지는 박해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걸 공인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로마군이 박해를 해왔던 것이 기독교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격적으로 공인을 시켜요. 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을 건설을 해요. 지금의 이스탄불을 로마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에게 기념품 하나씩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조각품과 북볶음 문화재들이 콘스탄티노플로 오는 거예요. 천년 넘게 이어온 비잔티움 제국의 심장부이자 동서교역의 중심지로 떠오른 콘스탄티노플. 무역을 통해 유럽 국가 중 가장 부유한 도시로 등극.
근데 왜 동로마와는 달리 서로마는 이렇게 길게 살아남지 못했던 건가요? 그때 이제 게르만족들이 저리로 쳐들어오는데 어쨌든 그때까지는 세계의 중심이 로마니까 로마로 막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국의 중심은 저쪽으로 가버렸고 그러니 이제 서로마가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서로마 후반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네. 군사 조직이라고 할까요? 군대 조직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털어먹던 게르만족을 용병으로 고용해서 니네들이 우리를 좀 지켜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겨놓은 거죠. 우리가 이 항상 토크멘터리 전쟁사 하면서 항상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는 평화를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항상 주다 보니까 네. 버릇이 안 좋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 돈이면 되는데 아 그렇죠.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한 장만 더 쓰시오. 뭐 이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지켜. 더 쓰시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국의 경제는 파탄이 맞아요. 나버리는데 이게 여기에만 돈을 쓸 수 없어요.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할아버지가 10,000원을 주면요 2학년 때 10,000원 주면 얼굴을 막 찌푸린다고. 그러니까 당시 로마군은 이제 거의 뭐 절반이 고용병제로 바뀌는데 되게 이제 이민족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아우구스티누스 때 비해서 봉급이 3배로 뛰어요. 3배요? 예. 그 수많은 용병들을 거느리는데 3배의 돈이 들어간다는 건 기울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동로마로 중심이 옮겨가니까 거기를 지켜요. 그리고 동로마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민족들이 막 오잖아요. 돈을 줘서 서로마로 보내버려요. 아.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고트족이라고 하는데 고트족 용병 대장이었던 오도아케르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를 함락하고 황제위를 끊고 거기서부터 이제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민족들이 침입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영토를 넓혀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넓혀가면 당연히 동로마 쪽도 넘어오지 않았나요? 동로마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군단을 갖고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자기 쪽으로 오면 돈 줘서 절로 보냈다니까요. 동로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동로마도 용병을 많이 쓰긴 했는데 그래도 동로마는 뭐가 있었냐면 어떤 귀족 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상비군 제도를 유지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네. 근데 오히려 무역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땐 동로마가 훨씬 더 부유했었거든요. 네.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돈이 많으니까 훨씬 더 털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족이 더 많이 와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리적 위치 때문에 특히 동방에서 이제 훈족이랄까 아니면 뭐 이제 유목민족 네네. 계통의 그러한 이민족도 와요. 그러니까 이게 유목민족이 한번 쳐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재앙의 시작이죠. 다 없어요. 걔네들은 돈 있으면 어디든 들어오니까. 그렇죠. 근데 동로마 같은 경우는 1000년을 쭉 지켜왔기 때문에 건실하게 지켜나가려면 뭔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제도에 좀 특별한 점이 있었다면서요. 물론 용병도 썼지만 상비군도 상당히 유지를 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보통 이제 30만 내외로 아 30만 명이요? 예, 당시에 제국의 수도를 저렇게 정비한 상태에서 30만의 병력을 유지했다는 건 대단한 규모였어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 이제 병과가 상당히 다양했어요. 중기병, 뭐 경기병, 보병 이런 식으로 아주 균형 있는 군대를 유지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로마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말했듯이 뭐 형편없는 군대라고 계속 인식이 되었지만 네. 동로마는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컨스탄티노플이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전력을 항상 유지할 수 있었죠. 아니 그래도 지금 보면 프랑크 왕국인이 위쪽에는 슬라브, 오른쪽에서는 유목민족 사실은 압박이 대단했을 것 같거든요. 보통 우리가 비잔티움을 천년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천년 내내. 아 시단 얘기는 계속 시단 천년 얘기. 내내 거의 뭐 이민족의 침미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그렇게 막 그냥 철통같이 쌓고 모든 국경에 600개가 넘는 요새를 건설을 해서 하여간 적은 군대로 전술적 방어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고 콘스탄티노플에도 성벽을 세워서 강력한 요새를 만듭니다. 그러면 요새를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서 1000년 버틴 겁니까? 그렇죠. 어쨌든 비잔틴이 버틴 데는 요새가 제일 컸어요. 특히 콘스탄티노플 성벽 같은 건 뭐 1000년 동안 난공불락이니까. 1000년 동안 한 번도 이 성 안쪽으로 함락을 허용한 적이 없는 거군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격적인 열병기 대포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이민족의 침입도 다 막아냈어요. 그리고 군대에 몇 가지 중요한 혁신을 해요. 그 전까지는 되게 군종이 멀티플레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비잔틴이 돈이 많아도 이게 사방의 적인데다가 이게 또 문제가 너무 다른 성향의 군대가 오는 거예요.
북유럽의 쌍도끼든 바이킹부터 시작해서 아랍의 기병대, 낙타 부대, 스키타의 유목민족 뭐 다 오는 거죠. 온갖 종류 군대가 이걸 하나하나 대응하려면은 병종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비잔틴군은 멀티플레이, 약점을 장점으로 이용하는 건데 온 세상 군대를 다 만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배워요 또. 그런데 멀티플레이를 하려니까 훈련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 처칠이 젊었을 때 장교였잖아요. 기병 돌격을 하는데 어깨가 원래 처칠이 빠졌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요. 기병 칼을 쓰지 말고 너는 권총을 써도 된다. 그러나 어택 할 때는 칼을 뽑고 폼나게 나가야 된다. 폼생 폼사 시절이잖아. 그래서 이제 출발할 때는 칼을 들고 돌격 앞으로 했는데 자기는 이 팔을 못 휘두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꼽고 권총으로 뽑아야 되는데 처칠 자서전 보면 자기 죽는 줄 알았대잖아. 달리는 말에서 지금 이걸 꼬고 짜야 되는데 칼집에 못 꼽겠더라는 거예요. 적하고 거리는 점점 가까우고. 그래서 거의 도달할 때쯤에 간신히 꼽고 권총 빼서 살아남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산 거예요. 멀리서부터 쏘기 시작했으면 안 맞아가지고 권총은 안 맞거든. 그렇죠. 근데 코앞에 와서 쏘니까 맞은 거지. 아무튼 기병 장교도 칼 꽂는 게 힘든데 비잔틴 기병은 활 쏘다가 말에서 칼 뺐다가 창 뽑았다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훈련을 해야 돼요. 3배 줄만한데요. 예. 또 비잔틴 만능이네요. 중기병의 그 특징이 있어요. 다트 던져서 다트. 다트요? 예, 그 방패에다 다트 꽂고 있다가 오. 땅에서 다트를 막 던져요. 그거를 실제 무기로 사용하는 그럼요. 거예요? 아 그럼 다트라는 스포츠가 제일 처음에는 실제 전투에서 사용했던 모든 무기였군요. 이런 표적을 맞추는 스포츠는 전부 다 네. 전쟁에서 왔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비잔틴군이 단가가 좀 세긴 셌는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숨을 걸고 싸우신 분들한테 단가라뇨, 소장님.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봤다면 다트 던집니다. 특히 장교들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온갖 종류의 애들하고 다 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자기보다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전술훈련, 장교들한테 전술훈련, 병법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비잔틴 군들이 공격보다는 수비에 강하고 그러니까 전술적 대응을 잘해요. 그걸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을 확장시키기보다는 정말 다양한 이민족의 침입을 막은. 그러면 한 1000년 제국이었으니까요. 한 500년쯤 지났을 때는 1인 한 4개국어 정도는 다들 하지 않았을까. 비잔틴이 또 다국적 국가예요. 황제도 온갖 인종이 다 되고요. 관리, 장군, 온갖 인종이 다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중세로 가면 이제 기독교로 국교를 통일시킬 수밖에 없는 게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서 살게 되니까 사실은 여기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뭐 멀티플레이어로서 참 다양한 방어전을 펼쳤던 이 용병들도 좀 다양한 단점들이 또 존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용병의 표준적인 단점이죠. 일단 저게 다민족 국가니까 네. 장점은 모든 종류의 종족을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훈족의 기병대, 네. 바이킹, 뭐 하여간 온갖 종류의 애들 다 모아서 또 역시 멀티플한 군대를 만들어요. 참 장점이긴 한데 네. 말을 안 듣지.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뭔가 하나로 통일시킬 만한 게 없다 보니. 예, 그러니까 뻑하면 배신하고 뭐 이쪽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상대편에서 야 우리가 월급 200% 인상에다가 상여금 400% 인상이다. 그럼 저쪽 다음날 저쪽에서 창들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배신을 많이 했어요. 그럼요. 그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충성을 안 바쳐요. 자기가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이 위험하면 걔네는 도망간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종족별로 군대가 되니까 파벌처럼 돼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되면 군기가 잘 안 서요. 훈족 사병이 술 먹고 난장을 쳤어요. 처벌하려고 그러면 집단으로 반항하는 거지. 왜 우리 이렇게 혼족 차별하냐? 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군기가 잘 안 서요. 그리고 처벌하면 나 여기서 안 쓸래 이래버리거든요. 그 군대가 빠지는 네.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서로 그걸 알고 이용해 먹어요.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년을 버텼다는 참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병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상비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버틸 수 있었지. 아니야, 이게 근데 없었다면. 그래도 사실 거의 절반이 용병이에요. 예, 절반이.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용병들은요 공적으로 모집하면 안 와요. 용병은 배신도 잘하지만 배신 당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용병들도 그러는데 자기가 믿는 지휘관이 아니면 절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용병을 모집할 때도 요즘 같으면 뭐 비잔틴 군대를 모집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장군이 모집한다. 현대 PMC들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Private Military Company라고 네. 해가지고 한 예가 하나 있어요. 나토군 장군 출신이 하나 그 회사에 이사를 갔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 그 사람 밑에 있었던 무수한 지휘관을 전부 다그 회사로 옮겨간 거예요. 어허. 그 사람 하나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믿고 가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 밑에 있었던 또 그 부하 밑에서 또 특수부대들 있잖아요. 어허. 통째로 전역한 다음에 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방송 보면은 네. 야, 너 우리 회사로 와. 그래도 저는 JYP 갈 겁니다. 저는 SM도 가겠습니다.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자기가 믿고 그렇죠. 자기가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 좀 지휘관을 택하는 거군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또 황제들이 이게 무섭잖아요. 사병화 그쵸.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군대를 작게 쪼개요. 단위를. 그러니까 사단장이 아니라 연대장만. 그러니까 병력을 조금 주고. 이런 식으로 뭐 하긴 하는데 최악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유럽 애들이 쳐들어왔어. 우리는 안 싸워, 쟤랑.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여기 유럽인, 아랍인, 페르시아인 다 있단 말이에요. 페르시아 군대랑 싸운다고 그러면 페르시아 비슷한 종족이 우린 쟤랑 안 싸워. 아무것도 안 되겠네요. 핑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예가 지금도 또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민간 군사 기업을 하고 계약을 맺고 전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저쪽 국가도 민간 군사 기업하고 계약을 맺고 전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군사 기업 직원들끼리 전투 현장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안 싸워요. 안 싸우고 거기에 누가 들어오냐? 영국계 보험회사들이 들어와요. 그걸 또 중재하는 보험회사가 있어요. 그 보험회사가 중재를 해서 딱 해요. 그럼 빠지는 거예요, 서로. 거기서 돈 받고. 아니면 단가를 올려달라. 네, 단가를 올려달라고. 내가 동족하고 싸우니까 단가를 올려달라. 그놈의 진짜 정말 지금 내가 비잔티움이었을 때 느껴지는 정말 그 짜증남이 야, 돈 줬잖아. 그러니까 싸워라. 이거예요. 돈으로 절대 평화를 살 수 없다가 우리가 몇 번이나 말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이 체제로 1000년을 갔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신기해요. 이걸 가지고 1000년을 버텼다는 게. 그러니까 워낙 돈이 많았어요, 비잔틴. 이게 얼마나 비잔틴 지역이 돈이 많았냐면 주변 나라들은 좀 심하게 말하면 중진국에서 그냥 어디 수도 이런 데 보는 수준인데 당시 유럽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비잔틴 사람들은 비단 옷 입고 캐비어 먹으면 산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문화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 수로를 50만이 성벽 안에 살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수로를 만드는데 그 수로의 길이가 640km예요.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수로의 길이하고 맞먹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물을 끌어오면 뭐 이거 물을 저장해야 되잖아요. 지하에다 수조를 만들어요. 큰 땅을 파고 지금으로 말하면 올림픽 수영장 한 27개 들어갈 수 있는 수조를 파서 와. 거기다 물을 저장해서 당시 콘스탄티노플 사람들은 여름에도 물 부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벽 쌓고 여름에도 물 부족이 없으니까 이민족이 쳐들어와도 버티는 거예요. 그뿐인가. 50만한테 무상급식. 네? 사실은 비잔티움에서 무상급식을 했었다고요? 로마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저 도시 인구들한테는 이집트에서 날라온 곡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이 수송 비용하고요.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또 창고를 지어서 저장을 저장. 했다가 왜냐하면 한꺼번에 곡식을 푸는 게 아니라 계속 그쵸. 풀어야 1년 내내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비잔티움에서 절대 망하지 않는 직업이 그 식량 수송업자하고 창고. 이 사람들은 이제 1000년 동안 부도가 없는 그 무상급식의 수준이 지금의 우리의 무상급식, 학생들의 무상급식이 아니라 저기 살고 있는 국민들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건 겁니까? 정확한 통계인데 옛날 통계가 다 그냥 이게 좀 심하잖아요. 네. 근데 장부가 발견됐어요. 정확하게 몇 명분의 식량을 수입해 오느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가 제일 많았는데 50만 명분이에요. 그거를 가져와서 도시 전체에 빵 공장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빵을 구우면 사람들이 티켓만 갖고 가서 받아 먹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다 받아 먹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열어주고 서로마의 잃어버린 제국을
되찾은 전투를 좀 만나볼 텐데요. 무엇보다도 앞서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용병들을 한마음 뜻으로 모으기 가장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이 됐나요? 훌륭한 그러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병들은 사람을 보고 간다면서요.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병 잘 다루는 리더십과 전술적 능력이 탁월한 장군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의외로 잘 모르는데 사실 세계전쟁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벨리사리우스입니다. 벨리사리우스요? 벨리사리우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사실은 알렉산더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명장들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 대단한 장군이에요. 오호. 지금 트라키아 지방이라는 그쪽에 이제 소장농 출신인데 젊어서 군대에 입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이게 장교되고 이제 이것도 잘했대요. 그러다 점점 성장했는데 비잔티움 병사에게 요구하는 것, 탁월한 무술 실력과 전술 전략적 두뇌, 이게 능력 발휘 착착하니까 황제의 이제 근위대로까지 뽑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벨리사리우스가 떴던 것은 지금 시리아 그쪽으로 이제 페르시아가 치고 들어오거든요. 네. 거기서 훨씬 적은 병력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전투를 해요. 그러니까 벨리사리우스는 워낙에 전술적 능력이 탁월해서 네. 평생 적보다 많은 군대를 갖고 싸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항상 병력 배치 이런 거 잘해가지고 절묘하게 이겨요.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가 자기 근위대로 대장으로 쓰죠. 그래서 저기 계실 때도 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옆에 지금 저 뒤에 머리 뒤에 후광 그려놓은 게 유스티니아누스군요. 그렇죠. 황제니까 난 황제니까. 후광이 있어라고. 예. 근데 벨리사리우스의 장점은 일단 용병들 총성력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그 부관이었던 프로코피우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당시 용병들이 얼마나 약탈이 심하고 말을 안 듣냐면 500명만 돼도 질서 있게 도시로 들어가는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뭐 5만 명, 50만 명이 아니라 500명도. 예. 그런데 벨리사리우스가 나중에 카르타고 입성할 때 약탈을 금지시키거든요. 네. 이거는 기적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용병들이 말 안 들었고. 예. 이 용병의 폐해가 의외로 15, 16세기까지 가서 이른바 30년 전쟁이라고 했을 때 그때 용병의 모든 단점이 다 드러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모든 국가가 용병보다는 상비군으로 나가자 이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 용병의 폐해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거 외에는 대안이 없었으니까 썼었던 건데요. 그 사실은 로마 제국이 처음에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국가식이 있잖아요. 로마와 내 가족을 위해서 군대에 나가 땅을 정복한다. 이런 어떤 공통된 목표 이런 게 있었는데 제국을 만들고 나니까 내가 이제 군대 나가서 힘들게 고생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되면서 지난번에 카르타고도 그랬고 비잔티움도 사실 시작할 때부터 이러는데 자기 나라 군대를 안 가요. 아무리 이런 얘기하고 전투 중에 용병이 돈 달라 하더라. 뭐 남의 나라 탈하더라. 내 돈 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오빠들 멋져요. 오빠 아니 동생들. 동생들이죠. 나보다 멋있는 오빠예요. 예쁜 오빠들. 지금 현재 우리 오빠 나- 정도 우리- 되려면은 대대장급을 시작하는데요. 오빠들 멋져요. 위험합니다. 아니 근데 이 벨리사리우스 장군이 비잔티움 제국 영토를 확장하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이라면서요. 그렇죠. 이 옛 로마의 모든 영지를 회복하자.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있었던 반달족, 그다음에 이탈리아에 있었던 동고트, 그다음에 스페인에 있던 서고트, 그다음에 독일 지방 프랑크족, 그다음에 영국에 있던 브리타니아족까지 이 사람이 이 모든 잊어버렸던 영토를 되찾으려고 이 사람이 아주 야심찬 계획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걸. 그러니까요. 그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카르타고였죠. 우리가 옛날에 했던 했잖아요. 돈으로 평가 살려다가 나랑 망해먹이지. 이때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지. 카르타고는 예전에 끝났고 그 지역에 이제 그 유명한 반달족이 들어가요. 반달족은 좀 악명을 많이 얻었는데 게르만족이 대이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왔던 종족 중에 하나예요. 그게 지금도 반달리즘이라고 그러면 약탈해서 털어먹는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 최근 연구는 반달족이 그렇게 악랄한, 그러니까 특별히 더 악랄하진 않았다. 다만 처음 들어와서 털어먹고 가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데다가 반달족이 로마를 완전히 횡단해서 스페인까지 가요. 그냥 털어먹고 하면서 계속 진행하면서 스페인까지 왔다가 바다 건너서 북아프리카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옛날 카르타고 땅을 반달족이 완전히 차지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집트보다 못지않게 그 이탈리아에 곡물을 제공해주던 데가 북아프리카잖아요. 그러니까 유스티니아누스가 먼저 북아프리카를 탈환해서 지중해 항로와 곡물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최초의 목표를 북아프리카로 정하죠. 이 카르타고 지역이 그때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서 그쵸. 무역의 중심이고 농사의 중심이고 어떤 뭐 힘의 균형을 깨버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중해 한가운데 위치했었기 때문에 아주 해상 교통이 요즘 여기서 이제 골치 아팠던 게 반달족이 원래 이 야만 전사들이었는데 북아프리카에 딱 가서 보니까 너무 평화롭잖아요.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래서 저택 짓고 정원 짓고 반달족 예. 사람들이요. 그 캐비아 먹는 동로마 사람들이 반달족 땅에 갔더니 이렇게 좋은 집은 처음 봤어. 이렇게 멋진 정원은 처음 봤어. 라고 할 정도로 풍족하게 살아요. 그냥 이게 중국 우리가 했었을 때 양자강 법칙이 있지 이게 지중해 법칙이에요. 아 지중해 밑으로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가면 편하다. 일단은 싸울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황당한 게 이거 하던 육지족이었는데 역시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 바로 해양민족으로 전환을 해요. 어허. 이게 원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역사를 보면 바다에서 놀던 사람은 땅에 안 오고 땅에서 놀던 그렇죠. 사람은 살아온 게 있다 참 쉽지 보니. 않은데 바로 전환을 해서 코르시카랑 사르디아까지 먹어가지고 바로 그냥 카르타고 사람처럼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부유해지니까 유스티니아누스가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핑계는 그때 이제 왕위쟁탈전이 나요. 동생이 형을 내쫓고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게 항상 남의 나라 쳐들어갈 때는 뭔가 정의로워야 되잖아. 그쵸. 너 그딴 짓 하면 어라 했더니 그때 반달족 왕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왕이라면 자기 나라 일에만 신경을 쓰는 게 정상이 아니겠냐. 유스티니아누스가 이 말이 맞긴 하지만 감히 나를 모욕해? 그러면서 어택 하면서 들어가요. 어차피 싸울 그럼요. 목적이었으니까. 어차피 싸울 네. 거기 전투가 좀 황당했던 게 반달족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너무 문명화된 건지 좀 이상해져가지고 간단히 말하면 전투를 하는데 되게 이제 중간 좌익 우익 있잖아요. 가운데 이제 반달족 왕의 동생을 내보냈어요. 근데 동생이 아직은 이 과거의 전통에서인지 놀라운 용사여서 달려나가면서 동로마 정예기명 12명을 해치웠대 혼자서. 그러다가 전사하셨어요. 아 12명을 해치우고 전사를 하셨 그러니까 너무 혼자 설친 거지. 아. 그랬더니 나중에 본대가 왕이 끌고 왔는데 동생이 죽어 있잖아요. 야만 전사들은 보통 이럴 때는 그냥 피 묻은 도끼를 들고 나가겠다 이래야 되는데 너무 문명화되셔가지고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줘라. 근데 전투하다 말고 장례를 치릅니다. 진짜요? 진짜로. 그 바람에 사실은 벨리사리우스 군대가 굉장히 위기에 몰렸었는데 네. 이렇게 고마운 게 어딨어요. 그래서 전열을 정비해서 중앙군을 격파해버리죠. 그래서 북아프리카를 다시 정복할 수 있게 되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승리를 이끈 데는 벨리사리우스만의 또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재능인가요? 그러니까 벨리사리우스의 탁월한 장점 일단 용병 관리 잘한다. 일단 용병단한테 잘해줬어요. 얘들은 잘해주지 않으면 큰일 나는 애들이니까. 그 나중에 이탈리아 들어갔다가 포위가 되거든요. 로마에서 하는데도 식량이 떨어지잖아요. 아무리 주민이 굶주려도 군인한테 줄 빵하고 말한테 줄 사료는 1순위다. 물론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한 거 아니냐 싶으면 지금 전쟁 중이라서 그렇죠. 군인이 굶주리면 같이 죽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시민들은 많이 공짜로 얻어 먹고 사는 사회였잖아요 저기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병사들한테 확실한 신뢰를 얻고 그리고 이제 모든 종류의 전술에 능해요. 근데 참 군인들이 그거 쉽지 않거든요. 정규전 잘하는 사람은 게릴라전 잘 못하고 이 좀 성향이 있는데 네. 역시 멀티플레이 국가에서 자라서 그런지 수비면 수비, 게릴라전, 정규전, 공격, 수성, 방어전 모든 걸 잘해요. 그리고 지금껏 이쪽 지역에서 들어왔던 그 정말 탁월한 영웅들과 약간 비슷하네요. 뭐 한니발, 그쵸. 카이사르, 알렉산더 뭐 이런 알렉산더. 느낌. 예, 근데 문제는 카이사르나 알렉산더나 한니발은 게릴라전 할 틈이 없었죠. 네. 그리고 방어전을 별로 못 해봤어요. 공격전만 알렉산더가 하는 언제 거니까. 방어전 해봤나? 고대전 보면 전부 다 그 벌판에서 회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기 바빴죠. 예, 그래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도 그 상황이 됐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벨리사리우스는 모든 능력을 다 보여줄 기회를 얻었죠. 그래서 아마 전쟁사에서 이처럼 다양하게 이렇게 능력 발휘한 장군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지껏 들어본 바에 따르면 저희가 잘 몰라서 그랬지 엄청난 장군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옛 로마 제국의 영광을 찾겠다라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많이 회복을 했나요? 그렇죠. 이제 시칠리아에서 시작을 해서 이탈리아 본토, 네. 그다음에 나폴리, 끝내 로마까지 수복을 합니다. 오호. 그다음에 로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고트 지방까지 점령을 하고요. 갈리아하고 브리타니아는 회복 못하는데 네네. 전초 기지까지 로마 제국 그 성장기의 영토는 회복하죠. 그래서 비잔틴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가지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비잔틴 제국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비잔틴 제국을 1000년 동안 지켜준 무기들도 한번 만나보시죠. 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훈족의 침공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이제껏 볼 수 없었던 혁명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테오도시우스 성벽은 높이 9m에 두께 5m의 성벽이었습니다. 또한 곳곳에 높이 18m가 넘는 탑 96개가 있었죠. 도시 북쪽에 있는 성벽은 골드논 연안을 따라 펼쳐지다가 거기에서 다시 마르마라해 연안을 따라 내려가 도시의 남쪽까지 이어졌습니다. 테오도시우스의 성벽은 3중 성벽 방어 시스템을 완성했고요. 이후 비잔티움의 황제들은 이 성을 더욱 공고히 하며 확장했습니다. 이 성벽의 첫 번째 장애물은 거대한 물 웅덩이 해저였습니다. 그 뒤로 이중의 방어벽이 더 있었죠. 각 탑은 마치 분리된 성과 같아서 도시로 입성하려면 해자를 건너 이 외벽과 내벽을 모두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96개의 탑을 하나하나 점령해야 됐었죠. 비잔티움 역사상 여러 차례 이민족의 침입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 성벽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비잔티움의 군대와 무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잔티움의 중요한 병정으로는 최강의 중기병 카타프락토이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의 유래는 그리스어로 갑주를 착용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형용사가 복수 명사형으로 발전한 카타프락토이였습니다. 카타프락토이는 주로 귀족들 사이에서 증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마갑, 갑옷 등의 무장을 보았을 때 귀족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장비들이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돌격용 주무기로 장창을 썼는데요. 장창은 기수에게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 말목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또한 돌격이 끝난 후 백병전에 들어가면 경장보병 상대로는 기병용 검, 중장보병 상대로는 철퇴, 즉 메이스를 사용했었습니다. 이들은 동서양 기병의 장점을 혼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궁수는 훈족, 창수는 게르만족의 전술을 모방했었습니다. 즉 돌격뿐만 아니라 백병전에서도 잘 싸울 수 있도록 무장된 아주 강력한 중기병이었습니다. 또한 비잔티움 제국은 카타프라토이 외에도 마랑인들로 구성된 마랑기안 가드 부대와 스쿠타티, 즉 방패를 든 아저씨들이라고 불리는 중보병 부대, 그리고 궁병, 경기병도 운영했었습니다. 또한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사용된 투석기, 트레비솥을 더욱 대형화시켜서 사용했었습니다. 무려 180kg 이상의 돌덩이를 발사할 수 있었고요. 조작과 운반에만 400명이 필요했었죠.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이런 무기들을 전사 분석실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대단한 군대와 무기들이 있었으니까 그래, 천년을 지속할 수가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이후에는 문화가 또 꽃피었다고 하거든요. 어떤 건가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최대 작품이 지금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사원이죠. 근데 저게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5년 동안 공사를 하는데 은화부터 만들어요.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줄 임금으로 은화를 지급한다. 5년 11개월 동안 매일 지급하는데 한 번도 채굴이 안 됐대요. 우와. 저게 그 도움이 유명한데 물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뒤에 나온 성당보다 좀 작아요. 네. 그러나 저 소피아 성당이 그 수많은 지진에도 버티고 한 번 그 전에 방화 사건이 났기 때문에 절대 불에 타지 않게 그래서 문 외에는 목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더 끔찍한 거는 안에다가 전부 황금과 보석으로 가득 채워. 그게 왜 끔찍합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잖아요. 보석과 금으로 벽을 다 코팅을 해요. 근데 지금은 저게 안 남아 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서 보면은 그 옛날의 모습이 안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게 했냐면
가다가 이제 재정 곤란이 나잖아요. 그 후대 황제들이. 그쵸. 그렇죠. 가끔 뭐 천년이니까 그런 예, 일도 뭐 많이 전쟁 져서 배상금 낼 때도 네네. 있고. 그럼 여기 있는 걸 뜯어요. 저기 있는 걸 뜯어서 그 배상금을 메꿀 정도로 저기 있는 보석이 어마어마했다. 금과 보석으로 코팅이 돼 있으니까. 완전히 뜯은 적은 또 한 번도 없대. 어느 정도 뜯어서 갚아요. 아, 무슨 핸델과 그레텔에서 과자로 만든 집에서 배고프면 먹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얼마나 대단하면 전쟁 배상금을 일부를 띄어서 갚을 정도면 저 성소피아 성당이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세계 최대의 성당이었어요. 그리고 성소피아 성당 돔 지붕 위에 이게 첨탑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첨탑 위에 십자가가 있으면 그때는 기독교. 아. 그다음 첨탑 위에 반월이 있으면 그건 그때부터는 이슬람 그런 거예요. 근데 딱 봐도요. 이게 성소피아 성당 이름을 들으면 기독교 성당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양을 보면 그냥 이슬람교 사원 같아요. 아, 그건 나중에 터키가 지배하게 되면서. 터키 때 바뀐 거군요. 예, 또. 근데 나중에 비잔팀이 함락될 때도 술탄이 저거는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 그래서 사실은 그 콘스탄티노플에 굉장히 많은 사원이 있었는데 다 때려 부셨는데 저건 끄떡없이 보존이 된 거예요. 바로 이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분이 오늘의 인물탐구 주인공입니다. 비잔티움 제국 전쟁사 인물탐구 그 주인공은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이 비잔티움 하면은 자동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인데요. 네. 정말 다양한 업적을 이룬 황제인데 일단 어떤 것부터 있는지 이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언급을 해볼까요? 간단히 말하면 서로마 제국을 회복하자 해서 정복 전쟁을 벌였고, 그리고 유명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로마법 법전을 다, 왜냐면 제국이 너무 넓으니까 그냥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통합하는 법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통합도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로마 카톨릭하고 이제 이쪽엔 그리스 종교라고 네. 이제 신학적 갈등이 생기니까 그것도 통합하려고 하고, 그 방금 말씀드렸던 소피아 사원 그거 만들고, 그 유럽에서요 지금까지도 하죠. 그 대관식 있잖아요. 그게 비잔틴에서 만들어진 의식이 모델이 돼서 번진 거예요. 근데 원래 황제 집안이었던 건가요? 아니요, 이 사람은 원래 그 유고슬라비아 북부에 유고요. 소장농 집안 출신이에요. 자기 삼촌 따라서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갔다가 이제 삼촌이 또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삼촌 이름은 유스티니우스예요. 이 사람이 일반 병사에서 시작해서 황궁 경비대 사령관, 그러다가 이제 황제까지 오른 사람인데 그 밑에서 또 이 사람이 일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유스티니우스가 황제가 되면서 이른바 비잔틴 제국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아코이메토스, 즉 잠이 없는 사람이에요. 잠 안 자고 뭐든지 일을 열심히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사실 공과 과가 겹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공만 있는 게 아니고 과도 과도 상당히 좀 좀 많이 있어요. 또한 전례 없는 폭정도 해요. 이 사람. 아하. 어떤 종을?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이 잃어버렸던 로마의 옛 영토를 찾기 위한 네. 그런 것도 병행함과 동시에 이 사람이 어떤 이교도적인 풍습을 완전히 없애면서 제국 도시 수도 안에 어떤 아주 다양하고 화려한 건축물을 지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주 정말 혹독한 과세를 실시해요. 어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어오던 전통적인 풍습마저 억압을 하니까 기독교에 반한다는 이유로 대단히 민심이반이 되는 상태였어요. 이때 하나의 그 사건이 터지죠. 어떤 사건이냐면 히포드롬이라고, 예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어떤 그 전차 같은 경기하는 경기장이에요. 네. 근데 여기가 그때는 문화의 중심지였거든요.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전차 경기를 보러 모여 있는데 이때 유스티니아누스가 왔어요. 하나둘씩 불만을 터뜨리다가 이게 대규모 폭동으로 변질이 돼요. 오. 그러니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도망가려고 해요. 아 이게 니카 폭동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때 유명한 유스티니아누스의 황제의 부인이 황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사실은 유스티니아누스는 자기 부인을 황후라고 하지 않고 황제로 했어요. 오. 그만큼 동격.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엄연히 말하면 부부가 공동 황제예요. 어허. 그래서 그 당시 세운 건축물도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와 데오도라가 세웠다, 이런 식으로 정식으로. 공동명인가요? 예. 지금 보면 아까 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머리에 씌워져 있던 왕관 있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왕관을 오, 예리한 네, 맞죠? 이 여왕제도 쓰고 있어요. 그러네요. 정말 농담 아니고 그 정도예요.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가 어떤 칙령을 내리잖아요. 데오도라가 너 취소. 또 충분히 했어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던 네. 거군요. 근데 아무튼 이 폭동의 규모가 상당히 컸어요. 네. 어느 정도였냐면 콘스탄티노플의 수도 3분의 1이 잿더미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동이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테오도라가 설득을 해서 이제 반란군을 진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란군이라기보다는 성난 민중을 진압해야 되는데 이 방법 또한 너무나 잔인했어요. 오, 일단 협상을 제안하는 척하면서 네. 반군들을 이 경기장, 히포드롬 경기장으로 다시 불러와요. 그리고 입구를 막고 병사들을 시켜서 학살을 시작해요. 아, 그때 지휘관이 벨리사리우스였어요. 아하. 3만 명을. 예, 3만이 학살이 나는 거죠. 아까 얘기를 했을 때 그 콘스탄티노플이 50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3만이 학살이 나요. 그때 테오도라가 당시 도망가는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및 일행들에게 강한 어저로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그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지금은 도망칠 때가 아니다. 황제라는 사람이 망명자의 몸이 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나를 황후폐하라고 부르지 않는 나날을 보내기 싫다. 나는 옛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황제의 옷은 최고의 상복이다. 한마디로 그걸 입고 죽는 것이 최고의 명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버티자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유스티니아누스보다는 훨씬 더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야심도 컸었고 멋지다. 아마 그 출신 성분에 문제가 있었긴 했었지만 그래요?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이러한 야망이 강하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유스티니아누스도 소장농 출신, 유고슬라비아의 소장농 그쵸. 출신이었는데 그러면 이 여왕제는 어디 출신인가요? 데오도라 아버지는 원래 키프로스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리카 폭동이라고 네. 했잖아요. 요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로마의 정책이 빵과 서커스 아닙니까? 무상급식 받아먹는 사람들이 뭐 하고 지내요? 즐겁게 만들어 검투사 보여주고. 그래서 매일 검투 경기 뭐 이런 거 보는데 우리가 뭐 스포츠 게임 볼 때도 그냥 보면 재미없잖아요. 얘기해야죠. 아니 치킨과 맥주 먹으면서 봐야죠. 자기 응원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뭐 녹색파, 청색파 그러는데 색깔로 구분하기 쉽게 색깔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나는 청색파, 녹색파 이렇게 되는데 원래 4개가 있었는데 2개로 나눠진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50만 시민이 2패로 갈린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녹색파 본부가 있었는데 검투 경기, 전차 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오락을 다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당처럼 돼서 아이고. 자기 정책 지지할 때 이거 저기 선동하는 거 하여간 종합 오락 엔터테인먼트 정당 군사기업 모든 걸 다 아는 이런 이상한 단체가 돼요. 그런데 그 단체의 아버지가 곰 조련사였어요. 서커스 조련사죠. 황후의 아버지. 아버지가요? 곰조련사요? 예, 녹색파의 곰 조련사였어요. 근데 아버지 일찍 죽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7살 때부터 무대에 세웠어요. 무대에서 이제 대성공을 하는데 체질이구나. 그것도 악기를 다룬다거나 춤추고 노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코미디극 배우였어요. 처음엔 댄서를 시키려고 했는데 의외로 춤을 못 췄어요. 이 여자가.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뻐서 모든 게 용서된 것 같아. 그냥 나오기만 하면 뒤집어졌대. 그러니까 미모는 일단 출중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무언극, 익살극 코미디인데 좀 요즘 말로 19금 19금도 했다고요? 예, 그 매춘부도 했어요. 고급 매춘부 최고 인기로 거기서 만난 건 아니에요? 거기서 만났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여자가 갑자기 정숙한 여인으로 변해요. 그게 탁 뜨개질하고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 제가 왜 저러지? 알고 봤더니 유스티니아누스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유스티니아누스가 이 소장농 출신이라고 해도 황제인데 그렇죠. 아내로 맞이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가 심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당연하죠. 예. 어머니도 반대하고 네. 다 반대하는데 끝까지 기다리다가 두 분이 돌아가시니까 그리고 참 그 당시 법에 매춘부는 황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을 바꿔버려요.
유스티니아누스가 자기가 어머니 죽은 법을 다음에 바꿔서. 법을 바꿔버려요. 매춘부도 정상인과 똑같이 살 수 있다. 그리고 정식으로 결혼을 하죠. 제대로 사랑에 빠졌던 거죠. 예. 그리고 벨리사리우스 부인도 데오도라 친구였던 매춘부예요. 벨리사리우스보다 12살 연상이었고 애도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데오도라는 황후가 된 다음 연애할 때부터 이제 정숙한 여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안토닌이라고 벨리사리우스 부인은 장군의 부인이 된 다음에도 계속 방탕한 생활을. 일을 저질러서 벨리사리우스가 어떤 전쟁터에 갈 때도 부인을 꼭 데리고 다녀요. 북아프리카 정보를 갈 때도 야전 텐트에 같이 데리고 다니는데 불안해서요? 놔두고 오면 사고 치니까. 그러니까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애처가라 그랬다. 좋게 생각해 주자고요. 애처가라서 애처가라서. 너무 원해를 사랑한 나머지. 그런데 비잔티움의 가장 큰 화려한 역사를 지금 장식을 했잖아요. 근데 말로가 조금 편집증 증세라든지 좀 말로가 좀 안 좋았다면서요, 유스티니아누스가. 유스티니아누스가 장점도 많은데 네.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은 일관성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요즘 이상한 병인데 전쟁하잖아요. 그 돈 많이 드는 정복 전쟁, 이태리 통일 지금 자기 평생의 과업 아니에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자기 또 사치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요. 아하. 원래 사치하는 사람도 이럴 때는 좀 돌려 막아야 되는데 네. 지금 한참 전쟁 중이고 보통 전쟁이 아닌데 돈 여기다 막 써. 야, 돈 없어 거기 공급지려. 이거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전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벨리사리우스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또 이탈리아 정복하라고 보냈고 그게 자기 필생의 야망인데 네. 돈 끊어 군대 끊어. 왜 보내나 보니까 너무 잘하거든요. 그럼 덜컥 너무 잘해버리면 나중에 제가 내 자리를 누리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의 최고의 약점이 귀가 얇다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 하면은 금방금방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황제로 했던 게 데오도라는 그렇지 않았거든. 그래서 데오도라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유스티니아누스가 뭔가를 좀 했는데 죽어요. 그 다음부터는 무기력증에 빠져요. 아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적에 배웠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사실은 데오도라 대제의 업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렇게 그러네요.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는 황제는 황제니까 가끔 정신을 차리는데 가끔씩 차려요? 예, 가끔 차릴 때 어떨 때 차리냐면 잔혹해질 때. 끝까지 되게 치사하게 굴어요. 벨리사리우스도 이태리 정복 다 된 것 같으니까 바로 소환해서 사실은 감옥에 가두고 횡령죄로 고발해버리죠. 죽을 뻔했는데 부인이 이제 데오도라한테 부탁해서 살려줘요. 그 전설에는 눈을 뽑아버리고 거지로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과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은혜를 안 갚더라고요. 벨리사리우스를 그 공장에서 다 삭탈해버리고 정복한다 간다 뺏겨버리고. 네. 근데 벨리사리우스는 소환돼 갖고 다시 군대를 못 맡아. 거의 50 몇 세쯤 되었을 때 훈족이 콘스탄티노플 앞에까지 쳐들어오고. 어허. 이렇게 급해진 애가 벨리사리우스 불러서 쟤 좀 막아라. 백의종군이랑 예, 그런 비슷하네요. 근데 군대도 안 주고 막으라 그래요. 군대는 안 주고요? 그래서 벨리사리우스가 자기 옛날 부하들을 불러요. 의리로. 그래서 은퇴했던 같이 고참병사 300명 그리고 약간의 병사를 데리고 성 밖에 나가서 3배가 넘는 적을 해쳐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왜 추격해서 체포하지 않았냐. 그리고 또 잘라버려요. 아니 정말 우린 항상 대제라고만 불렀었던 그 이야기가 그쵸. 사실은 이런 기사가 있었네요. 아니 그렇게 화려했던 것들이 이제 끝으로 갈수록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벨리사리우스의 최후를 이렇게나 처참하게 만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말년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근데 묘한 거는 벨리사리우스랑 같이 죽어요. 거의 동시에 8개월 차이로 죽는데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일생 자체가 동로마 제국이 확 부풀었다가 그냥 푹 꺼지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의 꿈이 좌절되고 나서부터는 동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 쪽으로 회복 못하고 이제 이 땅 안에서 남은 세월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영광을 이어갈 황제가 정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한 400년 이후에 바실리우스 2세라는 그나마 괜찮은 군인 황제가 나왔는데 한 번 이렇게 했는데 또 그 이후에 또 없는 거예요. 제국이 어떤 다음 단계로 점프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전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제국이 그냥 골골한 상태? 그 골골하면서도 천년을 버텼다는 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 인생 얇고 길게 갈래. 정말 비잔티움이네요. 다음 이야기. 비잔티움 제국을 굳건하게 지켜온 대성벽. 어이없는 사건으로 적군의 손에 넘어가다. 천년의 신화. 비잔티움의 위기가 찾아온다. 이 영토는 잃어버렸지만 돈은 안 잃어버렸어요. 돈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저기가 로또다. 저기만 차지하게 되면 전 세계 모든 부분 내 손 안에 줄 수 있다는. 유럽과 중동, 러시아까지 모든 부족이 다 쳐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화염 방사기. 화염방사기를 썼다고요? 바다 밑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50m마다가 나무 통나무를 대놔서 이게 물에 뜰 수 있어.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일단 들어간 애들은 나오지도 못하고.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성질을 빼앗깁니다. 십자군 원정이 여기서 시작되는군요. 이게 폭도가 되니까 무시무시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헬게이트예요. 이슬람군이 쳐들어온 때가 거하고 한도가 똑같이 해요. 이때는 십자군이 아니라 X군이 되는 거예요. 예.